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월세로 가는 것들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것들을 이제 좀 비교해 볼 만한 시기도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매매 쪽으로 선택하실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1월, 12월 달은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택 담보 금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관망하다가 1월 달부터 해서 한 1, 4분기 동안에 대출이 좀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집을 마련하실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집이 있는 분들이 갈아타시는 분들은 좀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1주택자들 갈아타기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초반엔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더 괴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하급지 혹은 하급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입지 전문가이시죠. 스마트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부터 2025년의 부동산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게 저희 채널 지금 나와주신 그 사이에 또 양극화가 막 점점 막 더 심해지는 얘기도 막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뭐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막 불안정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얘기가 막 다 다르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부동산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그 부동산 위기론 막 이런 얘기도 다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우선은 이 어떤 뭐 거래량 감소, 막 매물 쌓이고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위기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정택 대표님도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지역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제도권 전문가분들이 다르실 것 같고 조금 이제 하락 쪽에 좀 무게추를 두시는 전문가분들이 다르실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뭐 스마트 튜브 그냥 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각대로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줄은 것들이 7월 달 대비 올해 7월 달 대비 준 거지 작년 대비해서는 는 거고 재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들이고요.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7월 달에 그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거의 9천에서 10,000건 정도 찍었다가 네. 8, 9, 10 다 줄었거든요. 네. 저는 11, 12가 완전히 2022년도 12월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살짝 우려가 됐었어요. 또 정치적인 또 이슈도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똑같이 갔어요. 안 줄었어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7월 달 대비해서 준 것만 얘기를 하시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거의 거래량이 똑같이 갔다는 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네. 안 줄었어요, 생각보다. 3,000건이 넘거든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거래 하실 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고 지금 투자자들은 어차피 못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럼 투자자까지 포함했을 때 보통 5,000건에서 10,000건 정도가 일반적인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 3,000건이면 투자자들을 한 다 제외한 다음에 3,000건이면 적은 양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폭망했다, 뭐 위기다, 망했다 이 정도 수치는 아니거든요. 2022년도 12월 달에 600건, 700건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때 진짜 없었죠. 예, 그러니까 네. 그때 비해서는 거래량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게 또 상승 거래인지 하락 거래인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신고가는 계속 갱신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계속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고 지금 조정이 되는 지역들도 조정폭이 좀 줄고 있어요. 어제 KB 시황이 나왔었는데 좀 준 걸로 나왔어요. 물론 네. 이제 서울하고 전국 평균을 하게 되면 보합 정도 되는데 지방은 아직도 마이너스이긴 한데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실수요 위주로 해서 일단 이사할 사람들은 이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간다든지 대출이 좀 더 풀린다든지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탄력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뭐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아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올해랑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 한 7, 8월에 거래량이 막 10,000건 가까이 갔다가 뭐 지금 2, 3천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저번에 그 정부나 뭐 이제 금융권에서 갑자기 이제 대출 뭐 규제하겠다 그렇죠. 했던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가뜩이나 좀 올랐는데 네. 아 조금 쉬어가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좀 그 심리적으로 조금 약간 좀 보수적으로 됐다. 뭐 이 영향이 제일 클까요? 제가 단적인 걸 딱 비교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대출을 받아서 이사 가시는 분들은 좀 위축이 되는 게 맞고요. 대출 양도 줄었고 금리도 살짝 올라갔으니까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가상금리는 올라갔습니다. 네. 이상한 좀 금리 체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9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그 아파트를 사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력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레미안 언베일리 그 60억 거의 된 거 그러니까요. 엊그제 떴잖아요. 9층인데 예. 물론 한강뷰가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82년생 A씨 대출 10원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분들은 대출이나 금리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은 지금도 거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신고가 나올 텐데 대출을 조금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두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의 부담이 좀 없는 층들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대출에 좀 부담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내년 1, 4분기에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지금도 대출이 좀 많이 풀리긴 했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그때 막 한참 막 11월 말, 네. 12월 초보다 풀렸어요. 네. 정확히. 그리고 네. 이제 1월 되면 좀 더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이제 대출 총량이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아직 그 심리 자체는 좀 막혔다라는 것만 알지 이제 좀 풀렸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또 연말 연시 분위기 때는 집들을 거래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설날이 1, 2월 지나야지 정도. 예,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예. 지금 뭐 정치적인 막 이런 게 막 좀 너무 막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뭔 부동산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댓글에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하면은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 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부동산 유튜브니까 이제 뭐 정치 채널은 아니니까 네. 이제 이런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뭐 위기설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좀 과하다.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이번에 지금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제 경제가 지금 너무 침체된다. 오늘도 네. 환율이 1,480원 찍었다가 다시 잠깐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 이제 1,500원 간다. 이게 그렇죠. 금융위기 때 이후로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2009년도에 네. 1,500년 찍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15년 차, 16년 차 만에 처음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들도 뭐 구조조정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겹치면서 네. 내년도 경제가 되게 안 좋을 건데 네. 뭔 부동산이 올라가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포인트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좋아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수출 기업들은 다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수출 기업들 월급들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상대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환율이 언제 때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97년도 IMF 이전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97년도에 딱 입사를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 이제 이모가 계시는데 제가 미국 가보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에 가려고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 네. 휴가 때. 그때 환율이 800원이었어. 800원이면 진짜 갈만했네. 네, 근데 갑자기 12월 달에 IMF가 터진 거예요. 내가 2월 달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1,800원, 1,900원까지 가는 거예요. 네. 단기간에 몇 개월 동안에. 그거 못 갔어요, 결국은. 못 가겠네요. 네. 네.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00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는 시기를 제가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1,300원에서 1,400원 됐다고 지금 난리고 아마 1,500원 돼도 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1,400원 전후로 세팅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으면 1,500원이 되는 것들이고 낮으면 1,300원이 되는 것들이고 1,100원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을 20년 정도 텀으로 보시게 되면은 1,500원대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가져올 만큼 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한년 전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제 경험상 2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2009년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일종의 이제 기업들의 양극화가 또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수출 기업은 아마 솔직히 말을 못하지만 입이 찢어질 걸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섹터들은 뭐 지금 뭐 상여금 엄청 주고 뭐 이런 데들도 또 있으니까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동차 쪽하고 조선 쪽은 아마 좋을 거예요 내년에도.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나름 또 연봉이 또 높으니까 네. 그런 돈을 들고 또 뭐 집을 사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그렇죠.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봐야 되는 오히려 거군요. 이제 그런 이제 직업군들이 서울보다는 비서울 지역에 많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아마 비서울 지역 중에서도 그동안은 정말 우울했었는데 그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지역들도 꽤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업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마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은 우리에서 제일 수혜를 볼 업종이 조선업이 될 텐데 보통 큰 배를 수주하게 되면은 아주 큰 배들은 5천 명 정도를 고용을 해요. 네. 그러면 5천 명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입지는 아마 자가 전세 월세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런 네. 지역들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에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곳들 지금 제일 안 좋은 지역들입니다. 예. 이제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다. 그 바닥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지방은 뭐 약간 철저하게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실수요가 늘어나는 지역들은 그동안은 좀 관심에서 좀 소외받았지만 그렇죠. 이제 좀 실수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가 올라가면서 같이 밀려 올라가는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실수요도 증가하지만 투자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3년 동안 조정을 당했거든요.
거거든요. 네.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살만한 가격을 만들어주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3년 동안 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빠지거나 안 올라갔어. 그럼 붙잖아요. 지방은 네. 이러면 어김없거든요. 예, 이런 지역들도 한번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갭이 붙은 데들은 예전 같았으면 다들 막 투자자들이 가서 막 사고 막 그렇죠. 그랬었는데 예, 예, 지금은 아직 투자자들이 움직일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취득세라든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수요들은 이제 거기서 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뭐 좀 악재랄까요? 뭐 이런 네. 것들은 없을까요? 일단 제일 안 좋은 악재는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게 전 제일 큰 악재인 것 같아요. 서울은 제가 봐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서울은. 예, 근데 비싼데 더 비싸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고민이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미안 원밸리가 60억인데 이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돈이 있어도 고민일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강북에 있는 분양한 아파트들도 뭐 15억, 2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남 간부값 없이 서울의 신규 아파트들은 이미 20억 원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일반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세가 많이 올라갔던 지역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그동안 여기가 올라가는데 따라가지 못했던 지역들이 조금 더 아마 좀 2025년도에는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꼭 굳이 뭐 특정한다면 반포 뭐 이런 곳들은 네. 지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 격차가 나지 않은 지역들 대비 뭐 얘네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네. 어떤 투자를 하거나 수익률을 좀 계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계속 찍혀. 이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출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옆 동네가 있는데 바로 네. 옆 단지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 우스갯소리이면서 진심인데 그 신고가 되시는 분들 보면은 부동산을 대부분 모르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은 그 레미안 원베일리도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좋은 층에 있는 좋은 물건이 더 싸게 있었거든요. 네. 그 매물을 냅두고 왜 더 60억짜리 비싼 걸 거래하시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게 신고가를 무리해서 낼 필요는 없잖아요. 55, 네. 55도 살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지역들은 갑자기 돈이 많이 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마 이런 고가 시장들은 계속 주도를 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중가 이하 시장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 보면서 거래가 될 텐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전세가랑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월세로 가는 것들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것들을 이제 좀 비교해 볼 만한 시기도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매매 쪽을 선택하실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금리 인하 얘기들도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뭐 미국은 뭐 좀 뭐 늦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 경제가 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막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원래보다 더 금리 더 많이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어찌 보면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건데 그렇죠. 금리 인하한다고 뭐 올라가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네. 금리 인하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측면인데 산업적인 경제적인 전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금리가 낮춘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분명히 전체적인 뭐 소득이라든지 일자리 부분들에 조금 안 좋은 기업들이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 정도는 정상적인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 달은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택담보금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관망하다가 1월 달부터 해서 한 1, 4분기 동안에 대출이 좀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집을 마련하실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이 갈아타시는 분들은 좀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1주택자들 갈아타기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초반엔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더 괴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하급지 혹은 하급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실제로 이런 상황 때 살짝 좀 주춤할 때 집 사러 가야지라고 막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그 어떤 호가라 할까요? 네. 매도 호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실거래랑 한 1, 2억 차이 나는데 호가가 깎아달라고 그러면 안 깎아준다. 네. 근데 이거 지금 사는 게 맞냐?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게 지역과 상품에 따라 다를 겁니다. 호가를 안 깎아주는 데들은요,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실 같은 데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저가 매물이 저도 네이버 매물이 있어서 한번 전화해보면
어김없이 네,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허위 매물입니다. 그거 좀 고소 신고해서 좀 없애주세요. 500만 원 그거 네, 허위 너무 짜증나 죽겠어. 네. 그래서 한 3번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대기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실제 갔는데 그 가격이 그대로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대기수가 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 지역과 인기가 없는 지역들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들은 너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그 지역들은 내가 샀는데 산 시점부터 빠질 수 있는데 회복이 금방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내가 샀는데 고점이었는데 빠지기 시작해서 안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들만 제외하고는 지금이라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역들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좋은 거 딱 하나예요. 그래도 매수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뭔가 얘기를 해볼 건덕지가 있어요. 매수자가 적긴 하거든요. 네네. 아무리 수요가 좀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자들을 조금 조급하게 하면은 살짝의 내고 해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고의 수준이 뭐 엄청나게 막 깎아주고 이렇게 복비 하기는 정도예요, 복비 정도. 복비 정도. 그럼 네. 반대로 매도를 하려는 분들은 네. 뭐 굳이 안 팔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버티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급하진 않다. 그러면 왜 매도자들은 이렇게 안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최근 한 3, 4년 정도는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찮은 것들은 증여했을 거고 갖고 있어봤자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적당한 시점에서 그냥 익절인데 네. 좀 낮춰서 파는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한 것 같고 그리고 네. 종부세가 아마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도가 정말 피크였거든요. 2020년도 종부세랑 지금 비교하면은 정말 행복한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적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는 것이 아닌가 기다려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갔을 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소장님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뭐 호가가 내려오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안 사서 기다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더 막 내려갈 그런 확률이 뭐 높진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값 주고 산다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복비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안 갖고도 할 수 없어 그건. 예. 아, 근데 왜냐면 또 이제 네. 마음에 좀 드는 동네들은 네. 약간 이제 전고점 거의 막 다 회복했거나 맞아요. 거의 뭐 아니면 네. 뚫고 넘어가는 데들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살려는데 신고가를 찍고 사야 되니까 좀 그게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된다. 제 이제 사촌 동생이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를 샀었어요. 네. 10년 네. 전에. 그때 이제 30평대가 15억까지 찍었다가 그때 금융위가 와서 이제 쭉 빠져서 갖고 11억까지 내려갔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샀을 때가 신고가였어. 층도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14억인가 주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오빠 잘못 산 것 같다고. 아. 저를 막 6개월 동안 달달 볶더라고요. 아, 내가 신고가 네. 찍었으니까. 자기보다 자기 이후에 산 사람들이 더 더 싸게 싸니까. 샀다는 거예요. 네, 네. 이 올라가는 타임에 샀는데 좀 지그재그 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 비싸겠죠. 45억이에요.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저점을 잡는다는 거는 뭐 어려운 거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은 뭐 저점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도 낮은 구간이다, 살만한 구간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하셨던 강북에 네. 뭐 요즘에 이제 청약하는 것들 보면은 가격대가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많이 그리고 올랐죠. 또 네. 뭐 안양 뭐 이런 데들 보면은 금액대가 이거 뭐 서울 금액 같은 느낌도 들고. 서울보다 비싸죠, 오히려 네, 또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막 15억대 막 이런 신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약되는 것도 힘들지만 네. 이거 해도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 청약 시장은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지금 이건 명확해요. 지금 로또 청약에 나오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고요. 서울 네. 제외하면 로또 청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지금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럼 서울에 로또 청약이 왜 나오느냐? 싸게 분양하기 때문이거든요. 싸다는 기준은 주변에 있는 구축보다 싸게 분양가를 책정을 해놨어요. 뭐 분양가 네. 상한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허그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증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싸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분양가가 쌉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들은 좀 고가로 분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빼고는 대부분은 서울은 다 그냥 분양가 분석 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양받으셔도 되는 가격대인 것 같고요. 경기도 포함해서 비서울 지역들은 이제 분양가를 따져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 미계약, 그러니까 분양은 다 됐는데 미계약분이 나온 계약이 거죠. 좀 안 됐죠. 예, 거의 반 정도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좀 이제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 25년 동안 분양가 분석만 한 사람이에요. 네. 그것들을 시공사에다가 보고서 납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왜 그 바보 같은 분양가로 책정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있지만 건설사 혹은 조합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분양이 되는 최고가에 분양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양을 했는데 강남처럼 한 번에 완판이 돼. 그럼 분양가 책정을 잘못한 거거든요. 너무 싸게 한 거죠. 예. 어찌 보면. 근데 거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받아보고 싶은 것들이고 미계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전후에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그런 분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초기 완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장기전으로 보고 어차피 다 결국엔 팔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한 번에 한 50% 정도 분양 계약까지 하고 나머지 네. 50%를 3개월 내에 분양시키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아마 분양 소장은 특진할 거예요. 네. 제일 이상적인 네, 형식이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 딱 그런 목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런 곳들도 결국에는 완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제가 노골 좀 말씀드릴게요. 그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단지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거기가 화요일마다 좀 이슈가 됐었죠. 화요일마다 질의응답 방송을 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서울원 아이파크 질문이 반이야. 주변에 그러니까 그 방송에 질문하신 분 중에 반이 당첨이 됐어요. 네. 근데 다 대형이야. 그러니까 8사는 고민도 안 해. 그냥 네, 다 네. 받아요. 근데 네. 대형들은 고민이 헷갈린 거예요. 왜냐면 강북 지역에 대형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 가격대 분양가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역사상. 그러니까 용산구 빼고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입지가 마룡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돈이면 다른 데 30평인데. 노원구인데 또 노도관 금강구라 해서 제일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노원구에 이 가격이 맞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역이라는 것들은 지워버리시고요. 그 입지에 이게 이제 2028년도에 입주거든요. 4년 후에 입주예요. 그 가격대에 그 정도 상품을 살 수 있을까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가격대로 분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싸지 않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근데 싸지 않고 비싸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네. 실거주라고 하면은 아마 그때는 그런 상품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입지도 남아있지 않고요. 네. 그렇게 호텔이랑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 같이 들어가는 시설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냥 실거주하실 분들은 고민이 없는데 이분들이 처음 경험하는 가격대에다가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노도관 금강구에 포함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 가격대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헷갈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신고가를 내가 찍고 들어가는 네. 느낌인 거잖아요. 싫은 거죠, 그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지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년도에 사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좀 기준이 좀 될 수는 있겠네요. 아마 그래서 안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네. 또 후분양이어가지고 앞으로 그 가격대에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아마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입지도 남아있지도 않고.